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대생입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은 여자만 셋이 삽니다.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제가 있죠.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와 기억이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아빠가 많이 놀아준 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도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무척 잘해주신 분이었죠. 그래서 아빠의 공백이 가족들에게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저희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렇게 돈을 벌어 저희를 키우셨죠. 그래서 언니와 저는 엄마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저도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나오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재혼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40대 후반이지만 아직 엄마는 예쁜 편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몸매도 괜찮았고 얼굴에 주름도 거의 없는 미인이었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를 다 키우고 생각하겠다 했죠. 그리고 저까지 대학을 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언니랑 다시 엄마에게 연애도 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싫지만 엄마가 혼자 외로운 것도 싫었습니다. 특히 언니가 취직을 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엄마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저도 엄마에게 남자친구라도 사귀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의 연애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도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가끔 알바를 했었지요. 그래도 최대한 집에는 일찍 들어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빌라에 이사를 온 집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온 날 우리 집에도 떡을 돌리셨더군요. 저녁에 집에 가지 엄마가 떡을 받아두었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아저씨와 가끔 마주쳤는데 인상이 무척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엄마 말로는 혼자 사시는 분 같다고 하시더군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죠. 아침마다 트럭을 몰고 일을 가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기기술자라고 하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한다니 약간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락부락하고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저씨는 오히려 친절하고 젠틀한 분이었습니다. 계단에서 종종 만나면 인사를 하는 사이였고 볼수록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랑은 종종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요.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저씨를 보면서 아빠 생각이 많이 났었죠. 우리 아빠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전등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있던 엄마와 저는 비명을 질렀죠. 다행히 곧바로 휴대폰으로 조명을 켰습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봤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죠.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희 비명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죠. 저는 갑자기 불이 꺼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저씨는 잠깐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지요. 아저씨는 능숙하게 차단기를 찾아내더니 뭔가 몇 번 만지작 거리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불이 켜지더군요. 아저씨는 별거 아니란 듯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차단기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조만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저씨가 엄청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죠. 그때부터 아저씨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저씨는 퇴근하면서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부품 몇 가지를 바꿔주셨습니다. 엄마는 아저씨에게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했지요. 모처럼 우리 집 식탁에 남자가 함께 했지요. 아저씨는 먹는 양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든든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뒤로 아저씨랑 많이 친해져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는 전철역까지 아저씨 차를 타고 가기도 했죠. 마치 아빠가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종종 반찬을 만들면 아저씨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저씨가 오길 기다렸다가 제가 가져다 드리곤 했죠. 그 덕분에 몇 번은 아저씨네 집에도 들어가 보았죠. 남자 혼자 사는 집이 궁금했는데 의외로 우리 집보다 깔끔한 편이더군요. 깔끔을 넘어서 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아저씨는 처음에는 엄청 신경을 쓰셨습니다. 다 큰 처자가 집에 들어왔으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엄마도 처음에는 엄청 혼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저씨랑 친분을 쌓으며 어른들의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아저씨랑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게 좋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크지 않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저씨가 있으니 아빠가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아저씨는 항상 저보다 생각이 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들이 제게 많은 의지가 되어주었죠. 그래서인지 점점 아저씨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랑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면서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가도 되냐고 물었죠. 아저씨는 머뭇거리며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허락이 떨어졌고 저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저씨보다 더 늙은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저씨가 제일 어려 보였는데 다들 동갑이라더군요. 저는 다소 어색했지만 웃으며 아저씨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기분이 좋았죠. 덕분에 우리는 기분 좋게 취해서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얻어먹었죠. 그런데 뭔가 헤어지기가 아쉬운 기분이었습니다. 마침 엄마도 언니네 자취방에 갔다가 늦게 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한 잔만 더 하자고 졸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마실 거리를 샀지요. 아저씨네 집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신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아빠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술김에 감정이 격해지니 눈물이 나더군요. 아저씨는 제가 우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런 아저씨의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저씨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아저씨의 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안겨있는 게 너무 좋았지요. 살짝 술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났지만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오히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살짝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제가 더 파고들었죠. 아저씨의 품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죠. 저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술에 취해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아저씨에게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아저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더군요. 저는 아저씨를 더욱 끌어안으며 입술을 맞추었죠. 아저씨는 술에 취했지만 반사적으로 저를 밀어내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저씨에게 모든 걸 바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저씨도 남자였습니다. 끝내는 저를 밀어내지 못했죠. 결국 그날 아저씨의 집에서 제 모든 걸 주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 아저씨가 비집고 들어왔지요. 아저씨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땀 냄새, 술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제게 엄청 미안해 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아저씨를 위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저씨의 모든 것이 제 몸과 마음을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의 품에서 느낀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는 저를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와 있었던 일이 크게 부담스러우신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아저씨를 대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저씨도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아저씨와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저씨가 주의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저씨와 또다시 관계를 가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도 털어놓았고 그냥 투정도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잘 받아주셨지요. 그러다 저는 저녁 시간에 과외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의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인데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녁밥도 혼자 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걱정을 하셔서 저녁에 저를 마중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저씨가 마중 나오길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건 욕심이었죠. 그래서 엄마랑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이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행사가 있다고 했지요. 뒤늦게 연락을 받은 탓에 다른 약속을 잡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곧장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아저씨의 트럭이 세워져 있더군요. 오늘은 일찍 퇴근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랑 맥주나 한잔 할까 생각하며 올라갔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지만 아저씨를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 집을 지나쳐 아저씨네로 갔지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인종 대신 현관 비번을 눌렀지요. 아저씨가 없을 때 반찬 가져다 주느라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비번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아저씨도 알 거라 싶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도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한 켤레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가 평소에 집에서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와 함께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감추더군요. 아저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엄마에게 종종 남자친구를 사귀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아저씨를 남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저씨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제 멋대로 아저씨에게 들이댔던 일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아저씨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나 싶었죠. 이제 아저씨를 어떻게 봐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게 미안해 하시면서 고백을 하셨죠. 최근에 아저씨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전부터 아저씨가 엄마에게 고백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도 고민을 하다가 저 때문에 고백을 받아들이셨다더군요. 제게 아빠의 존재가 너무 필요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아저씨가 아빠 같다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너무 좋다고도 말을 했고요. 그런 제 마음들이 엄마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었죠. 결국 제가 엄마의 마음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로서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차마 엄마에게 아저씨와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부끄럽지만 행복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를 만나보니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아저씨는 엄마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일은 평생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엄마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저 몰래 아저씨네 집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행복한 얼굴이 되어서 돌아오곤 하십니다. 언니도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에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에게 축하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저씨가 좋으면서도 밉기도 하고 그런 상태네요. 아저씨와는 최대한 괜찮은 척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지만 빨리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졌다가도 이따금씩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생각처럼 되지 않더군요. 아이를 낳고 남편과는 자주 싸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남편은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도와주어서 겨우 살았죠. 하지만 남편에게 책임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 남자와는 미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는 헤어지기로 했지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받기로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치가 보였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모님이 아이를 예뻐해 주셔서 다행이었죠. 저는 결혼 전에 필라테스를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력을 살려서 강사로 취직을 했지요. 생각보다 수입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면 쓰기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있다 보니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아이가 있는 걸 숨겼습니다. 아무래도 평판이 중요한 일인데 돌싱이라는 딱지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혼인 강사들이 인기도 더 많은 편이었고요. 몸매도 좋은 편이었고 얼굴도 괜찮은 편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저를 애엄마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남자들이 대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모만 보고 접근했던 남편이 떠올라서였죠. 이번에도 남자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끈질긴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집요하게 구애를 해오는 남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집요함이 나중에는 무섭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남자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은 너무 잘 커주었습니다. 저는 강사 일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밑에서는 수익이 크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제 사업을 하려 한 것이죠. 다른 분이 하던 학원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조금 받아서 해결을 했지요. 그 무렵 아들은 중학교에 진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일찍 철이 든 아들은 체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아들을 불러 함께 퇴근하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너무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무서워서 혼자 못 자던 아들인데 이제는 제가 무서우면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보다 아들이 더 든든한 존재였죠. 하지만 아들도 이미 사춘기가 찾아왔고 엄마의 집요한 애정 표현을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가끔은 방 안에서 묘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정답을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방문을 잠가놓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대충 짐작은 되었죠. 숨긴다고 숨겼지만 그 흔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남자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아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문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사춘기를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어느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아들의 진로 문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시더군요. 성격도 좋고 생각도 깊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도 그 학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 안심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들을 많이 보살펴 주었지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종종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이 잦아지면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해볼수록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낮에 시간이 나면 저희 학원에 잠시 놀러도 왔고 점심도 함께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먼저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구로 지내보자고 했지요. 하지만 이미 호감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학원에서 데이트를 즐기곤 했지요. 출근하면 함께 티타임을 가지기도 했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도 잠깐 만나기도 했지요. 그리고 퇴근을 할 때는 그가 저를 기다려주었죠. 솔직히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도 가졌었습니다. 서로의 학원에서 관계를 맺기도 했었죠. 아들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삶이 달라졌죠. 젊었을 때처럼 설렘이라는 것도 생기더군요. 그래서 신기하고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결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결혼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 남자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오래도록 유심히 살펴봤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죠. 점점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아기도 빨리 가지고 싶다더군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잘 지나갔던 아들이었죠. 사춘기를 지나고 저와 관계도 좋아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신경질을 많이 내더군요. 마치 다시 사춘기가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변화에 너무 힘이 들더군요. 저는 여자라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싶었죠. 그러다 보니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자신이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수학학원에도 나가려 하지 않더군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붙잡고 소리를 질러대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 폭발을 하더군요. 저보다 큰 남자애가 화를 내니 오히려 무섭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 학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와 함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큰 실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원으로 들어오던 아들이 저와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집기들을 때려부시면서 화를 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게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남자가 그렇게 좋냐면서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더군요. 결국 그는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흥분을 가라앉힌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제가 수학선생과 사귄다고 알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게 그 남자와 결혼할 거냐고 묻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자긴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다 하더군요. 학원 애들이 저와 그의 관계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봤다고 말이죠. 어떤 애들은 그 일로 아들을 놀리기도 했더군요. 저와 그의 관계를 두고 온갖 말들을 다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그가 관계를 가진 사실도 알더군요. 학원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벽에도 저와 그에 대한 낙서가 있을 정도라더군요. 아들의 증언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그의 관계가 이렇게 모두 까발려진 줄 몰랐습니다. 정말 비밀스러운 일인데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그의 관계는 농담거리가 되어 있었죠. 그로 인해 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었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수학선생님의 놀이개인 듯 말을 했다더군요. 덕분에 저는 몸을 내어주는 싸구려 여자처럼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은 그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제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제가 다른 아저씨랑 사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군요. 재혼을 할 거면 자긴 따로 방을 구해달라고 했죠. 아들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워 할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진정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문득 많이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남편이 허락되지 않는구나 싶더군요. 마음껏 사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힘들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제 짧은 행복도 여기서 그만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잠시마나 행복했었습니다. 다음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해보자며 애원을 하더군요.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랑도 잘 맞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준 사람이었죠. 우린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헤어져야 했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끝내 체념을 하더군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아들에게도 그 사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있었지만 이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들과 행복하게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달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싶었지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제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그를 정리했는데 완전 날벼락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지요. 하루 종일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 정리를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에어컨 설치업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무실이 있지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텔 역시 주요 고객이지요. 여름이 가까워지면 일이 많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곤 했지요. 최근 광주 외곽 모텔에서 일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20대를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며칠은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다른 작업도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나와야 했습니다. 마누라와 아이들은 아직 자는 중이었지요. 깨지 않게 조용히 빠져나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보조 직원과 함께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싣고 출발을 했지요. 현장이 그나마 광주에서 멀지 않아 다행이었지요. 일찍부터 짐을 풀고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모텔에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숙박 손님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점심 무렵에 손님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업을 오전에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보조 직원과 함께 낡은 에어컨을 하나씩 철거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방부터 꼼꼼히 철거를 시작했지요. 공사를 하면서 보니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녀 커플이더군요. 우리는 최대한 손님들과 마주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나간 방은 곧바로 청소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때 방으로 들어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 안에 남은 온갖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침대에 콘돔이 널브러져 있는 건 흔한 광경이었죠. 가끔은 여자들의 속옷도 놓고 가기도 하더군요. 그 외에도 기상천외한 광경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서 참 더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오기 전에 최대한 공사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차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사장님의 말대로 점심시간이 되자 주차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와 함께 늦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대낮부터 모텔을 찾는 차들을 보니 한심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대실 손님들이 빠져야 하니까요. 느긋하게 차를 몰고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이 빠지면 다시 공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퇴실한 방을 확인하고 공사를 하러 올라갔지요. 복도에 온갖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수와 낄낄거리면서 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에어컨을 떼어내고 배관부터 다시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작업을 마쳤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여러 커플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할 때 공사를 할 예정이었지요. 그리고 한 방에서 손님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카운터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님들의 민망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때 방에서 나온 커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앞에 있었고 고개를 살짝 숙인 여자가 뒤따라오더군요. 그녀는 얼굴을 살짝 가리고 있었지만 분명 제 마누라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누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멍하게 있던 저는 뒤늦게 따라 나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더군요. 쫓아나온 사장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누라라고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뒤늦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혼 이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니요. 저는 즉시 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냐고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왜 화부터 내냐며 짜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보러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일 하다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마누라의 너무 당당한 말투에 제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달려갔습니다. CCTV 영상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보여주면 안 된다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영상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시간부터 영상을 보았습니다. 주차장, 카운터, 복도까지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차량 번호를 적었고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몇 개 영상을 더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온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10일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마누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자주 오는 커플이라고 하더군요. 얼굴이나 옷차림 모두 마누라가 확실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사람도 죽일 것 같은 기분이었죠. 사장님께는 일단 모른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하셨고요. 집에 돌아가자 마누라의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전화해서 짜증부터 내냐고 하더군요. 당장 마누라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겨우 화를 억눌러 참았습니다. 모텔 공사는 다른 업체에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사장님께도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감정대로라면 두 년놈들을 쳐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흥분해서 실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전에 변호사님과 계약을 하고 모텔에서 그 년놈들을 잡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누라의 전화기를 살펴봤습니다. 통화 기록, 사진 등을 모두 캡처해서 옮겨두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빵을 뜯으면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차량이 다시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들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난동을 부릴까 걱정하는 것이었죠. 저는 모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추잡한 신음성이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객실의 문이 열리고 연놈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당장 둘 다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는 일이니까요. 저는 두 사람을 철저히 부셔버리고 싶었죠. 저를 발견한 마누라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남자는 곧장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저는 놈을 내버려두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통째로 챙겼습니다. 그 뒤로 양쪽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저는 변호사님의 지시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마누라는 스스로 각서도 쓰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놈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모두 확보했고요. 이제 와서 마누라를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놈은 애들 학원 선생이더군요. 학원비가 유난히 비싸다 싶던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많이 놀라시더군요.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더군요. 사실 제 성격이 침착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년놈들에게 아무런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냉정을 찾으려 노력할 뿐입니다. 마누라와는 이혼을 할 예정이고 그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마누라는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했지요. 중학생인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은 결국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의자료도 받아냈고 마누라 유책으로 이혼도 성립되었습니다. 그래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법이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그놈에게도 의자료를 받았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더군요. 생각과 달리 별다른 타격을 주지도 못했지요. 승소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마누라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상간남은 여전히 학원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바람은 두 사람이 폈는데 제가 더 힘들더군요. 오히려 제가 잃은 게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법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사고를 쳤어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담담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미 제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지금은 하던 사업도 접었습니다. 그때 둘 다 때려 죽이고 같이 죽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 또한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 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하네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